네, 이제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드래프트 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2개 팀 중에 이제 마지막 팀 이글스가 되겠는데요. 전반적으로는 뭐 괜찮았던 드래프트였다라는 평들도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2라운드에 제일런 허츠 선수를 뽑은 것에 대한 의문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뭐 그 얘기는 이제 이 허츠 선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 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 1라운드에 뽑았던 선수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시죠. 1라운드 21번에 지명이 됐던 제일런 레이거 선수가 이글스의 첫 번째 드래프트 픽이었습니다. TCU 출신의 와이드 리시버 선수가 되겠고요. 지난번 이제 1라운드 선수들에 대한 리뷰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버지가 몬테 레이거라는 선수였습니다. 99 드래프트 2라운드 58번으로 덴버에 지명이 됐었고요. 이후 9시즌 동안 NFL에서 뛰었던 디펜시브 태클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1라운드 선수들을 리뷰할 땐 제가 디펜시브 엔드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을 좀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에서 뛰면서 우승도 한 번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 이제 41회 슈퍼볼을 우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7년에 필라델피아에서 1년을 뛰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됐는데 현재 이 몬테레이거가 이글스에서 코칭 인턴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 부분이 아마도 뭐 물론 이제 이글스의 니즈와도 좀 맞아 떨어졌겠지만 몬테레이거 선수의 아들인 젤런 레이거를 지명을 하는 데는 어느 정도 연관이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사실 이글스의 19시즌 리시버진이 처참했어요. 이제 기록을 좀 살펴보면 알션 제프리가 490 리시빙 야드를 기록을 했거든요. 네. 이게 팀 내 와이드 리시버 포지션 중에서는 그 리시빙 기록 리더였고 이게 이제 팀 내 4위 기록에 불과했으니까 얼마나 이 리시버진들이 좀 활약을 못 해줬는가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대목이고 네. 그래서 일단은 뭐 1라운드에 와이드 리시버를 좀 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위 로즈먼 이글스 단장이 그 1라운드에 라인맨이 아닌 선수를 뽑은 적이 단 한 번이었다 그래요. 그게 그 지금 주전 쿼터백으로 있는 카슨 웬츠입니다. 네. 그 사실 15년에 이제 넬슨 아글로어를 1라운드에 뽑은 적이 있기는 했는데 이거는 이제 당시에 그 사실상 GM 역할을 겸했던 칩 켈리의 작품이라는 평가니까 예. 사실 로즈먼 단장은 이 1라운드에 이제 라인맨을 뽑는 걸 좋아하는 단장이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리시버를 뽑지 않고서는 100일 수 없을 정도로 네. 지금 이글스의 리시버진의 뎁스가 좀 얇아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번 드래프트에서 이제 와이드 리시버를 많이 뽑은 이제 이글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차차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 선수의 어린 시절로 좀 돌아가 보면 이 선수가 이제 댈러스 남쪽의 웩스헤치라는 곳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합니다. 원래는 농구를 좋아했었는데 고교 시절에는 이제 풋볼과 육상을 주로 했다고 하고요. 이 선수 이제 고등학교 시절의 감독이 존 키트나라는 분입니다. 사실 이제 저도 잘 몰라서 찾아봤었는데 NFL에서 14년을 뛰었던 쿼터백이었고요. 그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전설적인 2008년도 시즌 기억나시죠? 영승 16패. 그 시즌에 이 선발 쿼터백, 주전 선발 쿼터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이 키트나 선수가 선발 쿼터백으로 출발을 했고 이후에 댄 올롭스키, 단테 컬페퍼로 이어지는 이제 전설의 시작이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분이 이 감독이었고 지난 시즌에 이분이 이제 댈러스의 쿼터백 코치를 하다가 이 감독이 바뀌면서 유임이 되지 않고 이제 다시 고등학교 감독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그 밑에서 준수하게 성장을 했는데 포스터 와이드 리시버 유망주자 이제 리크루팅 클래스에서 전미 13위의 와이드 리시버로 평가를 받을 만큼 굉장히 와이드 리시버로 좋은 자원이었다라고 이제 얘기가 됐고요. 원래는 이제 아버지의 목엔 텍사스 텍으로 진학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후에 이제 오클라호마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선택을 번복하면서 집에서 가까운 TCU로 진학을 하게 됐고요. 대학 3년 동안 이제 148개의 리셉션, 2248야드, 그리고 평균 15.2야드를 뛰면서 22개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고요. 4년 차를 스킵하고 이제 NFL 드래프트에 나오게 됐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선수의 특장점이라고 한다면 이 방향 전환과 스피드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글스가 이번 드래프트에서 3명의 와이드 리시버를 뽑았는데 전체적으로 좀 성향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슬랏 리시버보다는 좀 스피드가 좋고 좀 딥스렛 유형의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을 많이 뽑았던 이글스인데 네. 이 제일런 레이거 선수도 컴바인에서 뭐 40야드 대시 기록도 준수했고
그다음에 이제 높이뛰기, 멀리뛰기 항목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그런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선수 이제 40야드 기록이 4.47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컴바인에서 기록했던 기록이 뭐 굉장히 뛰어나다 이런 느낌은 주지 않는 기록인데 이 선수가 프로데이를 뛰었을 때 4.22까지 나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스피드 하나는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100m를 11초대에 뛰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스피드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선수가 이제 키가 180cm라고 하는데요. 키가 이제 와이드 리시버 치고는 크지 않은 그런 키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이 선수가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리고 특히나 웨이트룸에서 산다 그래요. 그만큼 이제 몸이 굉장히 좋은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드랍 이슈가 있는데 이 선수가 대학 시절 8개의 드랍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8개의 드랍이면 적지 않은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볼 캐리의 안정성도 더 높여야 된다라는 그런 단점들도 안고 있는 선수입니다. 제일런 레이거 선수의 19시즌 기록만 살펴보면 이 선수가 왜 1라운드에 뽑혀야 하는지 좀 의문을 가지실 만한 팬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네. 그 성적을 살펴보면 611 리시빙 야드에 5개 리시빙 터치다운이거든요. 굉장히 평범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TCU의 주전 쿼터백 선수의 역량이 뛰어나지 않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팀이 전체적으로 러싱 공격을 위주로 이제 게임을 풀어갔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레이거 선수가 좀 자신의 스탯을 쌓을 만한 기회가 그만큼 충분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어찌됐든 또 하나 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하비 로즈먼 단장은 왜 트레이드업을 해서 CD램 선수를 뽑지 않았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일단 1차적으로 있었고 뭐 드래프트 픽을 트레이드하지 않은 부분 다음에 이 픽이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왜 제일런 레이거였냐 왜 저스틴 제퍼슨이 남아있는데 저스틴 제퍼슨을 뽑지 않았냐라는 그런 의문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 뭐 두 가지 의문에 대해서 뭐 나름 좀 답을 드리자면 일단 트레이드업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그 2라운드 이후의 픽도 소중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포기할 수 없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저스틴 제퍼슨은 좀 슬랫 리시버에 더 특화된 선수이기 때문에 그 딥슬랫 유형의 리시버를 원했던 로즈먼 단장으로서는 이제 레이거를 더 우선순위로 선택을 했다. 그런 이제 인터뷰들이 있었습니다.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가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새 선수들이 굉장히 좀 유사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다른 스타일을 줬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이번 드래프트 클래스에서 최고의 와이드 리시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준수한 와이드 리시버를 뽑았다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일런 레이거 선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제일런 허츠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제일런 허츠 선수는 2라운드 53번에 지명이 된 오클라호마 출신의 쿼터백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 선수는 이제 텍사스주 휴스턴 근방에서 자랐다고 하는데요. 어린 시절에는 야구와 농구를 병행을 했지만 고등학교로 올라오면서 이제 풋볼에 전념하기 위해서 이 두 스포츠를 그만뒀다고 합니다. 이 선수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채널뷰라는 학교였는데 아버지가 풋볼팀 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손쉽게 주전 쿼터백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좋은 기량도 보여줬던 뭐 제일런 허츠 선수였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시절에 사실 좀 굉장히 좀 특이한 이력이 있는데요. 이 선수가 파워리프팅 대회에 참가를 했었다 그래요. 보통 이제 웨이트를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두 가지 종류의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 바디빌딩, 몸을 얼마나 예쁘고 크게 잘 만드느냐를 겨루는 이제 바디빌딩 대회가 있고 이 파워리프팅이라고 하면 이제 얼마나 많은 무게를 드느냐에 관련된 그런 이제 경쟁 종목인데 보통 이제 3대 운동 아시죠? 그렇죠. 3대 500 이하면 언더아머 금지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3대 운동 이제 벤치프레스, 스쿼트, 데드리프트 이제 이 세 개 종목에서 얼마나 많은 무게를 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겨루는 종목이 파워리프팅인데 이 선수가 198파운드급 그러니까 마이너스 90kg급에서 준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들었던 무게가 벤치프레스 124.7, 스쿼트 258.5kg 그리고 데드리프트 265.3kg이니까 도합 648.6kg이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진성일창이었다. 음. 고등학교 때부터 뭐 그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점은 이 선수가 라인맨 선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제 보통 뭐 NFL 선수들 이제 피지컬을 살펴보면 그 라인맨 선수들이 가장 좀 그 무게도 많이 나가고 이제 이런 뭐 파워 리프팅에도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체형이잖아요. 네. 근데 이 제일런 허츠는 뭐 기동성이 좋은 쿼터백인데 이런 파워 리프팅을 잘했다는 점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컴바인 때는 이제 햄스트링 쪽에 부상이 있어서 이 선수가 뭐 벤치프레스도 거르고 여러 가지 이제 이 드릴들을 걸렀다고 하는데 정말 이 100kg를 몇 번 반복하는가라는 이제 그런 항목이 있잖아요. 몇 번이나 반복할 수 있었을지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뭐 어쨌든 이 선수가 이제 4스타 쿼터백 리크루트이자 전국 넘버 4 듀얼 스트라이크 쿼터백으로 이제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알라베마에 진학을 하게 되는데 17시즌 내셔널 챔피언십에 진출을 한 이후에 전반전에 굉장히 부진하면서 이 클램슨 타이거스에게 뒤진 채로 후반을 맞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백업이었던 투아 탕거 바이올라가 후반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역전을 만들어냈고 그때부터 투아한테 주전자를 뺏기게 됩니다. 사실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허츠가 신입생 시절에 그 팀을 내셔널 챔피언십 준우승으로 이끌었거든요. 예. 이제 그때만 해도 뭐 탄탄대로만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됐었죠. 이제 그런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었던 허츠인데 이 말씀해주신 이제 17년 그 마지막 경기에서의 부진이 좀 뼈아프게 작용을 하면서 18시즌에는 이제 백업으로 이제 1년을 지냈어요. 예. 근데 뭐 제일런 허츠가 뭐 대학생 선수니까 혈기왕성할 때니까 사실 뭐 공개적으로 뭐 불만을 드러낸다거나 이런 좀 팀의 케미를 해칠 수 있는 행동을 충분히 할 수도 있는 나이인데 굉장히 성숙하게 어떤 자신의 위치를 받아들이고 이제 팀의 승리를 위해서 뭐 자신을 약간 희생한다 뭐 이런 모습들이 좀 보기 좋았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모습이기 때문에 구단들은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좀 가점을 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이 선수가 오클라호마의 그레주에이트 트랜스퍼로 이제 전학을 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14경기 선발로 나와서 69.7%의 패스 성공률과 함께 3,851야드 그리고 32개의 터치다운과 함께 8개의 인터셉션 기록을 했고요. 러싱에서는 233번의 캐리와 함께 1,298야드 20개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습니다. 토탈 야드가 5,149야드 그리고 터치다운이 52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이즈먼 러너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조버로우에 이어서 이제 하이즈먼 트로피 투표에서 이제 2위를 차지했던 제일런 허츠인데 이 1,300야드에 가까운 러싱 야드 그리고 20개의 러싱 터치다운이 특히 좀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이 카일러 머리의 대학 시절과 좀 비교를 해보니까 네. 카일러 머리가 이제 졸업 시즌이었던 18시즌에 1,001 러싱 야드와 12개의 러싱 터치다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탯적으로만 보면 카일러 머리보다 더 이 러싱 부분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이제 NFL에 데뷔를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네,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선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선수의 이제 장점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러싱 능력이 굉장히 훌륭하다. 이게 러닝백 수준의 스킬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중거리 그리고 단거리 패스가 굉장히 좀 정확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 패스들이 어떻게 선수들이 움직이겠지라는 계산이 머릿속에 서서 던지는 게 아니라 일단 선수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일단 던져보자라는 식의 그런 패스를 한다고 해요. 그런 부분들이 좀 단점으로 꼽혔고 이 선수의 단점이라고 뽑혔던 부분이 이제 이 선수의 포켓 프레젠스가 좀 떨어진다. 포켓 안에 잘 머무르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이제 포켓 밖으로 나가서 이제 패스를 하거나 달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많이 한다라는 점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단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1, 2년간의 트렌드를 보면 물론 이제 이 저희가 생각하는 정석적인 쿼터백들에게는 이런 포켓 안에 이제 포켓 프레젠스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최근 이제 리그의 흐름이 또 바뀌고 있잖아요. 뭐 라마 잭슨 선수라든지 패트릭 마홈스 선수들이 어쨌든 포켓 밖에서도 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제일런 헐츠 선수가 기회가 왔을 때 잘 보여줄 수 있다면 큰 문제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움직이는 상황에서 패스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한 자산이라고 봐야겠어요. 예. 근데 이제 아마 전문가들이 단점으로 뽑은 건
포켓이 안전한 상황인데도 네. 그러니까 포켓에 있는 게 더 유리한 상황인데도 이제 굳이 포켓 밖으로 벗어날 필요가 있겠느냐. 아마 이런 거에 대한 좀 지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라마 잭슨처럼 포켓 밖에서 더 잘할 수 있다면 뭐 이건 큰 문제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무튼 이제 이 선수가 당장 선발보다는 이제 백업으로 키우기 좋은 자원이다라는 평가들도 있었고 실제로 이제 이글스에 오게 되면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카슨 웬츠 선수가 2024년까지 지금 이제 계약이 맺어져 있는 상황이고 젤런 허츠 선수는 2라운드에 뽑았기 때문에 4년 뒤면 2023년인데 2023년까지 뛰고 이제 FA가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선수를 백업으로만 쓰기 위해 2라운드에서 픽을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런 의문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카슨 웬츠의 대형 계약과 이 제일런 허츠를 2라운드에 뽑은 것, 이 두 가지 무브가 조금 그 상충하죠. 톱니바퀴가 좀 안 맞는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했었어야 되는데 둘 다 하면서 이게 뭐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약간 이제 의문이 드는 상황인데 뭐 굳이 이제 이글스를 좀 변명을 해보자면 19시즌의 이글스의 마지막을 좀 살펴보면 어떨까 싶어요. 사실 정규 시즌에 생각보다 이제 고전을 하면서 이제 겨우겨우 댈러스를 제치고 이제 와일드카드 게임에 나갔는데 그 1쿼터에 바로 카슨 웬츠가 좀 부상으로 이제 경기를 뛰지 못하면서 조시 맥카운에게 이제 팀이 한 시즌 운명을 맡길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물론 맥카운이 뭐 본인이 할 수 있는 역량보다는 그 이상의 것을 해주면서 나름 선전을 하기는 했지만 그 당시에 러셀 윌슨을 넘을 수는 없었죠. 네. 이제 그러면서 이글스의 한 시즌이 끝나고 말았는데 그때의 트라우마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카슨 웬츠가 계속해서 부상 이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이로즈먼 단장이 조금 비싼 가격을 치르고 일단 제일런 허츠 선수를 뽑은 게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그 닉 폴스 선수가 팀을 우승시키고 난 이후에 물론 이제 백업 쿼터백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백업 쿼터백을 굉장히 좋은 선수로 데리고 있어야 이 주전 쿼터백 카슨 웬츠가 부서졌을 때 뭔가 성적을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건 정말 운이 좋았던 거였고 백업 쿼터백으로 우승을 할 수 있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운도 많이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줄리언 에델만이 못 나오는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를 상대로 경기를 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본다면 사실 이글스의 아마 다음 우승은 웬츠가 건강한 시즌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선수들도 건강한 시즌. 지난 시즌에는 이제 너무 많은 부상자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본다면 2라운드 픽을 주고 이 선수 물론 좋은 선수이긴 합니다만 당장에 팀에게 조금 더 필요한 공백을 메우고 쿼터백은 조금 더 하위 라운드 예를 들면 4라운드 뭐 이런 쯤에서 뽑아서 썼으면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아마 많은 이글스 팬분들도 좀 김민준 아나운서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제일런 허츠 선수가 뭐 어느 정도 기회를 부여받을지 모르겠지만 그 작은 기회 속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추후에 높은 픽을 받고 트레이드 카드로 또 활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런 허츠와 이글스의 동행이 언제까지 또 어떤 식으로 또 마무리될지 지켜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마 기회는 많이 부여받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카슨 웬츠 선수가 변수가 아니잖아요. 이 정도 부서졌으면 이제는 상수로 놓고 봐야 되는 수준인데 옛날에 반페르시가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반페르시냐? 한 시즌 반밖에 못 뛰어서 반페르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였으니까 아마 카슨 웬츠가 그런 부분을 이제 매 시즌 부상이 있으니까 이 선수가 언제든 이제 좀 경기에 뛸 수 있다라는 자각을 갖고 좀 준비를 열심히 해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제 제일런 허츠 선수에 대해서 좀 길게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은 이제 3라운드에 뽑힌 데이비언 테일러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103번으로 지명이 됐고요. 이 선수 콜로라도 출신의 라인베커 선수가 되겠습니다. 중학교 시절에 이제 풋볼을 시작을 했는데 이 선수도 굉장히 특이한 것이 경기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이제 물을 열심히 떠서 다녔다라는 이제 그 주전 선수가 되지 못한 선수들 보통 이제 팀에서 이제 물당번 하고 그러잖아요. 이 선수가 이제 물당번 선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가 기량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이 선수가 믿는 종교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생소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좀 이단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종교인데, 이 종교가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아침까지 종교 행사가 있다 그래요. 특히나 이제 토요일에 절대 아무것도 못 한다. 뭐 이런 그런 룰이 있어가지고 이 선수가 경기에 뛸 수 없었습니다. 그 고교 풋볼이 금요일, 대학 풋볼이 토요일, NFL이 일요일, 이게 국룰이잖아요. 그렇죠. 일요일 저녁이 되어야 이제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 풋볼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고교 시니어 시즌에 겨우 한 경기 출전했어요. 이 경기가 낮 경기여서 가능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경기에서 10개의 태클과 1개의 인터셉션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경기를 안 뛰었던 선수인데 경기에 투입되자마자 이런 성적을 보여준다? 일단 이 선수 굉장히 좀 뛰어난 자질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이 선수는 이제 풋볼뿐만 아니라 농구나 육상에서도 좀 재능을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운동 능력은 분명히 갖추고 있는 선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뭐 어쨌든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종교였는데, 그 부분이 이제 18살이 된 이후에 신앙은 유지하되 이제 풋볼을 해야겠다라는 쪽으로 이제 마음을 굳혀서 이제 풋볼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선수가 몇 경기 뛰지 않았잖아요. 고등학교 시절 단 2경기를 뛰었는데 몇 개 되지 않는 테이프를 가지고 이 대학 진학에 나섭니다. 그러니까 종합대학에서는 이제 오퍼가 없었고 결국은 이제 커뮤니티 칼리지로 진학을 하게 되는데, 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잠재력을 대폭발시키면서 이 주니어 칼리지 유망주 중에 넘버원 라인베커로 급부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1학년이 끝났을 때쯤에 콜로라도가 먼저 이 선수의 재능을 알아봤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콜로라도가 1학년이 끝나자마자 장학금 제안을 했었고, 2년차가 끝난 후 정말 이제 메이저 프로그램, 특히 이제 파워5에 있는 메이저 프로그램들에서 이 장학금 제안을 받을 만큼 이 선수가 좋은 제안들을 많이 받았음에도 나는 처음 나를 알아봐줬던 콜로라도로 진학을 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 선수가 갖고 있는 로열티,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고등학교 때 거의 풋볼 그 실전 경험이 없었던 것 치고는 지금 3라운드 103번 굉장히 높은 순번에 이제 드래프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의 컴바인 기록을 좀 살펴보면 40야드 대시 기록이 4.49초로 라인베커 치고는 이제 굉장히 빠른 기록이에요. 네. 이제 그러면서 뭐 볼 캐리어를 이제 저지하거나 이제 커버리지를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좀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컴바인에서 40야드를 4.49에 뛰었습니다. 뭐 이 정도로도 나쁘지가 않은데, 이 선수가 프로데이에서 4.39를 뛰었으니까 스피드도 굉장히 빠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 선수의 플레이를 비유한 그런 문장 중에 하나가 타겟을 향해 날아가는 대포알 같다라고 비유를 했던 그런 문장들도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그만큼 이 스타트와 동시에 튀어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다만 이제 이 선수가 이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본능적인 플레이가 조금 잘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단점도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많은 부분들이 몸에 익어야 생각을 하지 않고 플레이가 나오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게 반응하는 게 다소 늦다, 뭐 좀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 대학 시절에는 슬롯 코너백에 가까운 역할을 좀 많이 수행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스피드를 바탕으로 이제 커버리지에 좀 많은 그 활용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글스는 이 선수를 좀 라인베커로 활용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프로에서 주전 라인베커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일단 태클 능력이 좀 뛰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좀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상대가 러싱 공격을 해올 때 그 러닝백의 러싱 레인, 아니면 이제 리시버의 이제 라우트 트리, 이런 것들을 읽는 능력은 아직은 좀 부족하다는 평가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포지션에 대한 경험치 부족과 이제 좀 밀접하게 연관된 것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테일러 선수가 좀 이글스에 와서 좀 전문적인 코칭을 받으면서 빠르게 좀 습득을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은 이 선수가 이제 뭐 주전으로 뛰기는 어렵겠지만 뭐 스페셜 팀이나 이런 쪽에서 경험을 쌓아가면서 뭐 더 좋은 선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튼 이 선수가 풋볼 주전으로 나섰던 경험이 거의 없는 선수인데도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그러면 꾸준하게 경험치를 먹여주면
이 선수가 어디까지 성장을 할 수 있을지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선수입니다. 데이비언 테일러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은 이제 케이본 월레스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라운드 127번에 지명이 됐고요. 이 선수 클램슨 출신의 세이프티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 선수는 이제 싱글맘 가정에서 굉장히 좀 어렵게 자랐다고 해요. 아버지가 이제 마약 관련된 문제로 계속해서 좀 감옥에 수감이 되어 있었다고 하고요.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제 리시버 그리고 디펜시브 백으로 뛰면서 팀을 1961년 이후에 처음으로 주 챔피언으로까지 이끌었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3스타 세이프티 유망주로 평가를 받았었고 같은 동네에 정말 대형 유망주들이 많아서 다소 이제 관심을 좀 많이 받지 못했었다고 해요. 아까 이제 좀 좋지 않은 가정 환경에서 자랐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 선수가 NFL에 와서 돈을 이제 많이 벌게 됐잖아요. 예. 그래서 돈을 벌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그 어머니를 위해서 좀 집을 사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아이들을 좀 돕는데 그 자신이 번 돈을 사용하고 싶다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마음도 착하고 네. 이 월러스 선수의 어린 시절 좀 고생이 느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프로에 와서 좀 좋은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선수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 때까지만 해도 이 관심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이닝데이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이 신시내티의 오퍼가 유일한 이제 FBS 레벨의 오퍼였었다고 해요. 이제 뒤늦게 오퍼들이 오면서 이제 클램슨으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화려한 성적은 아니었는데 주전으로 나섰던 3, 4학년 때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4라운드에 지명이 된 케이본 월레스 선수가 되겠는데요. 이 선수는 이제 상황 파악 그리고 이제 반응이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공격적인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어서 공경합 상황에서 뛰어난 모습을 자주 보여준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대학 시절에는 뛰어난 워크 에틱으로 이제 팀 캡틴으로도 선정이 됐었는데 다만 이 선수의 사이즈가 5피트 11인치 그러니까 이제 키가 180cm밖에 안 됩니다. 키가 작고 다소 이제 평범한 피지컬을 갖고 있다는 게 좀 단점으로 꼽히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 선수의 이제 터프함과 경쟁적인 플레이가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이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글스의 지금 뭐 뎁스 차트를 좀 살펴보면 베테랑 세이프티였던 말콤 젠킨스를 이번 오프 시즌에 이제 떠나 보냈어요. 예. 이제 그러면서 대신에 작년까지 코너백으로 뛰었던 제일런 밀스가 이제 세이프티로 전향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밀스가 뭐 세이프티진에 합류할 예정이기는 하지만 뭐 그것도 이제 확실하지 않고 이제 예. 밀스 자체도 좀 부상 이슈가 있었던 선수기 때문에 이 케이번 월러스 선수가 분명히 해줘야 될 몫이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지구 라이벌 댈러스가 이번에 그 가장 화려한 그 와이드 리시버 진영을 갖췄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카우보이스를 뛰어넘어야 하는 이글스로서는 그 세컨더리진의 활약이 그만큼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선수는 굉장히 좀 특이한 이력이 하나 있어요. 그 NFL 프런트, 그러니까 NFL 리그 사무국에서 이제 인턴을 한 경험이 있고 이제 시스코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네. 이게 글로벌 네트워크 장비 업체 중에 뭐 꽤 유명한 그런 기업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도 인턴을 한 경험이 있을 만큼 뭐 대학 시절 공부도 좀 열심히 했고 좀 사회 여러 분야에 관심이 있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아까 류지경 PD가 얘기를 해줬던 부분이 이 선수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와 같은 자기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좀 많이 도와주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더 좋은 선수가 되기를 응원을 해보겠습니다. 뭐 나중에 월터 페이튼상 후보로도 좀 이 케이번 월러스 선수를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케이본 월레스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은 이제 4라운드 145번에 지명이 된 잭 드리스콜 선수가 되겠습니다. 5번 출신의 가드인데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투스타 오펜시브 태클 유망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몸무게가 250파운드, 그러니까 113kg 정도밖에 나가지가 않아서 FBS 프로그램에 관심을 거의 받지 못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매사추세츠로 진학을 했고 3년 만에 졸업을 한 이후에 이제 그레듀에이트 트랜스퍼로 5번에 전학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선수의 대학 시절 학점이 3.8이었다고 해요. 공부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 선수는 매사추세츠 대학 시절에 타이트엔드로 사실 커리어를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무려 25kg 이상을 증량을 하면서 이제 벌크업을 했고 이제 지금은 오펜시브 태클에 어울리는 그런 피지컬을 좀 갖췄습니다. 이 5번에 간 이후에는 라이트 태클로 뛰었었는데 이 선수의 장점은 역시나
공부를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심지어 이제 5번에서는 경영학 석사까지 따고 졸업을 하게 됐는데 풋볼 IQ가 굉장히 높고 워크 에틱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워크 에틱과 프로 마인드는 엘리트급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이 선수가 대학 시절에 1700번에 가까운 패스블락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단 4번의 그 쿼터백 히트만 허용할 정도로 이제 패스블락 상황에서는 좀 특장점이 있는 선수였습니다. 예. 이 선수의 이제 피지컬이 잘 봐줘야 평균 정도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예, 팔 길이 그리고 이제 상대를 압도하지 못하는 파워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 뭐 이런 평가들도 있었습니다. 이번 오프 시즌에 이글스의 오펜시브 라인에서 좀 다양한 멀티 포지션에서 이제 백업 역할을 해주던 그 바이타이 선수가 디트로이트로 떠났어요. 네. 그리고 브랜든 브룩스가 또 시즌 아웃 부상을 당했고 이제 제이슨 피터스를 1년 재계약을 하기는 했는데 이 피터스가 2020 시즌에는 이제 가드로 뛰기로 이제 했거든요. 예. 이제 그러면서 좀 오펜시브 라인에 재편이 필요한 이글스입니다. 그래서 이 드리스콜 선수가 뭐 태클과 가드 이제 여러 멀티 포지션에서 좀 백업 역할을 잘 해줘야 될 것 같고 예. 이제 드래프트를 앞두고 좀 스스로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센터 포지션 훈련도 이제 따로 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만큼 노력하는 선수고 이제 똑똑한 선수니까 뭐 이글스에서도 좀 좋은 활약을 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이 선수 엘리트급 프로마인드 그리고 워크 에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만큼 이 선수가 어쨌든 기회를 부여받으면 성공적으로 좀 정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그런 드리스콜 선수였습니다. 잭 드리스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5라운드 168번에 지명된 존 하이타워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보이지 스테이트 출신의 와이드 리시버 선수인데 이 선수 성이 좀 특이하잖아요. 하이타워라는 성 때문에 제가 단테 하이타워랑 혹시 연관이 있을까 싶어서 좀 찾아봤는데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2020 시즌에 단테 하이타워의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없게 됐잖아요. 이제 옵트아웃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이제 다른 하이타워 선수가 NFL 무대에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뭐 단테와는 관계가 없는 뭐 정말 멀리 가면 그 먼 친척 관계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남궁, 연 이런 굉장히 좀 희성이 우리나라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친척 아니거든요. 네, 그냥 성만 똑같은 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이 선수는 좀 특이합니다. 산악 바이크를 타는 선수예요. 저도 이 선수가 그 자전거를 타는 짧은 그 유튜브 영상을 보고 왔는데 이제 제가 봤던 건 평지에서 이제 자전거를 탔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얌전하게 이제 두 손을 핸들을 잡고 타는 게 아니라 뭐 손을 놓고 타는 건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서서 타다가 혼자 뭐 셀카를 찍었다가 뭐 이렇게 바퀴를 뭐 들면서 타거나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묘기를 부리면서 이제 자전거를 타더라고요. 네. 근데 뭐 그 모습 자체는 굉장히 재밌어 보이기는 했는데 이 선수가 어쨌든 프로 선수가 됐으니까 이제 구단에서는 좀 부상 위험 때문에 자전거를 안 타기를 좀 권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이걸 전문적으로 이제 대회에 나갈 만큼 그렇게 연마를 했었다고 하고요. 풋볼과 육상을 이제 고교 때 병행을 했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풋볼에서는 이제 쿼터백 그리고 와이드 리시버로 공격에서 뛰었고 수비에서는 코너백과 세이프티로 뛰었고요. 그리고 이제 리터너로서도 이게 뭐 정말 전방위적인 활약을 보여줬던 그런 하이타워 선수였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하인즈 커뮤니티 컬리지라는 곳으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됐는데 1년 차에는 풋볼 팀에도 못 들어갔다 그래요. 네, 그만큼 이제 좀 어려움이 있었고 이후 리시버로 2시즌을 뛰고 난 이후에 3스타 주니어 컬리지 리크루트로 평가를 받으면서 이제 보이지 스테이트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이 선수는 19시즌에 943 리시빙 야드 8개 리시빙 터치다운을 기록했으니까 뭐 기록적으로는 뭐 5라운드에 뽑히기에는 꽤 좋은 성적을 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네. 이 선수가 속한 그 컨퍼런스가 마운틴 웨스트 컨퍼런스거든요. 그러니까 파워5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NFL 팀들에게는 좀 감점 요소로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어쨌든 이 선수에 대한 장점은 역시나 스피드입니다. 직선주로의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다. 그리고 이제 허들을 이제 예전에 했었던 만큼 스피드를 조절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평가가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 3명의 와이드 리시버 모두 이제 딥볼에 뛰어난 장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 선수 역시 딥볼에 강점이 있는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선수의 키가 188cm인데
네, 큰 키 그리고 이제 길이가 상대 코너백들을 상대로 좀 압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빠르다. 사실 리시버로서 중요한 두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선수가 왜 5라운드까지 밀려났냐? 그 몸무게가 지금 86kg밖에 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프레임이 좀 얇다고 음. 봐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NFL 레벨에서의 그 강력한 히트, 그다음에 컨택 이런 것들을 좀 견뎌낼 수 있겠느냐 하는 좀 의문이 있는 게 사실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야드 애프터 캐치로 좀 연결하는 그런 능력도 좀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뭐 이 선수를 텍산스의 윌 풀러의 마이너 버전이다. 뭐 이렇게 보는 시선들도 좀 있기는 했었는데 어찌됐든 이제 하위 라운드쯤에서 한번 긁어볼 만한 선수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드래프트에 나오지 않았다면 더 높은 순번을 뽑힐 수 있는 선수였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예. 이번 드래프트에서 두 번째로 이 이글스가 뽑았던 리시버 선수였습니다. 존 하이타워 선수였고요. 다음에 이제 6라운드 196번에 지명된 시언 브래들리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죠. 이 선수는 템플 출신의 이제 라인베커인데 원래는 농구를 메인으로 했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시니어 시즌을 앞두고 나는 풋볼을 해야 미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시니어 시즌을 앞두고 이제 풋볼로 전향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이 선수 키가 185cm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시절에 어느 정도 자랐음을 감안을 하면 이 선수가 농구를 해가지고는 승부를 보기가 어려운 그런 키지 않았겠느냐. 왜냐하면 NBA 경기 보다 보면 스테판 커리 선수 굉장히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 선수가 키가 191cm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이 선수가 자신의 키 때문에 농구를 포기하지 않았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고 어쨌든 이제 풋볼에 늦게 집중을 했던 탓인지 리크루팅 서비스의 랭크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4년 차에 이 선수가 풋볼을 처음 시작한 것을 감안하고 나서 이 선수에게 이제 관심을 가졌던 팀들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학교에 가까이 있었던 이 템플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언 브래들리 선수가 좀 잘못한 게 그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이제 입학 제안을 받았으면 좀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감사할 줄을 모르고 사이닝 데이까지 사인을 안 합니다. 그래서 템플이 빡이 쳐요. 템플이 빡친 나머지 그래? 그럼 넌 그레이 셔츠 입어. 이렇게 해가지고 첫 학기 장학금을 안 주고 CC로 보내버려요. 그랬다가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학기 때부터 이제 템플로 합류를 하게 된 시언 브래들리 선수인데 선발로 뛰는 3년 동안 사실 이제 그닥 눈에 띄는 활약은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브래들리 선수였습니다. 뭐 그래도 이제 연평균 80개 정도의 태클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꾸준한 퍼포먼스는 보여줬다 이렇게 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앞서 이제 템플 대학 출신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템플 대학이 홈 게임을 치르는 곳이 바로 이글스의 홈구장인 링컨 파이낸셜 필드라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이 구장에서의 경기 경험이 좀 많은 선수죠. 근데 이제 프로에서도 같은 경기장을 이제 홈으로 쓰게 됐으니까 예. 이게 이 선수에게는 좀 적응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뭐 로컬 보이를 또 인정을 해주는 현지 분위기인 만큼 빠르게 적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원래는 이제 이 선수가 세이프티로 뛰었던 선수였는데요. 이후에 이제 라인백으로 이 포지션을 변경을 하게 됐고 이 선수는 역시 빠른 발과 속도의 강점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그 직선적인 스피드는 빠른데 반해서 옆으로 그러니까 수평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때는 그 자신의 그 강점을 좀 살리지 못한다는 평가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점이 필요할 것 같고 상대 런 스킴을 읽는데 시간이 걸려서 이제 반응을 늦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상황 판단이 좋지 않고 그러니까 스킬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장 이제 선발로 뛰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예상들이 많았고요. 스페셜 팀에서 좀 자리를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상대 블로커들을 벗겨내는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선수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한 가지만 더 네. 말씀을 드리면 이 선수가 트래시 토킹을 즐긴다고 해요. 근데 이제 트래시 토킹 자체는 뭐
NFL 선수들도 많이 많이 하고 하니까. 네, 네. 저희가 이번 드래프트된 선수들을 설명드리면서도 뭐 한두 번 정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숀 브래들리 선수의 트래시 토킹은 한 번 더 좀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벨이 다르죠. 네. 굉장히 신박하고 그 21세기 트렌드에 좀 잘 맞는 트래시 토킹이다. 저는 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싶은데 네, 이것도 사실 굉장히 분석적인 트래시 토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의 발전을 잘 이용하는 뭐 그런 트래시 토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네. 이 상대 쿼터백 혹은 이제 러닝백 이런 이제 주요 공격 선수들의 SNS를 경기 전에 미리 들어가 본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데 가보면 이 뭐 여자친구의 이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이름을 외웠다가 그 경기 중에 이제 그 이름을 말하는 방식으로 좀 트래시 토킹을 한다고 합니다. 아 근데 솔직히 가족이랑 여자친구 건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브래들리 선수가 이 자신만의 이제 독특한 이 트래시 토킹을 프로 레벨에서도 이 기죽지 않고 할 수 있을지 뭐 이것도 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잘못 건드렸다가 그 스틸러스 브라운스 경기처럼 뚝배기 사건 안 나오면 다행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 이제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기 그럼요. 때문에 네. 아 여자친구랑 부모님은 건드는 거 아니죠. 그래서 네. 이 브래들리 선수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특이한 트래시 토킹을 하는 션 브래들리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6라운드 200번에 지명된 캐스 와킨스 선수입니다. 서던 미시시피 출신의 와이드 리시버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이제 세 번째로 뽑은 와이드 리시버 선수예요.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투스타 와이드 리시버 유망주로 분류가 됐었고 리크루팅 클래스에서는 315번째 와이드 리시버. 그러니까 사실 이제 높은 기대치는 받지 못했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어쨌든 이제 서던 미시시피에 진학을 하게 되는데 이 선수가 성적이 안 좋아서 출장 정지를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뛰고 싶으면 CC에 가서 모자란 성적을 채워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중간 성적을 채워와서 다시 이제 풋볼을 뛰게 된 그런 선수인데 정말 공부를 얼마나 안 했으면 그 웬만해서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잘 없잖아요. 물론 이게 이 넷플릭스에 나오는 이제 라스트 찬스 유 뭐 이런 걸 보면 정말 이 선수보다 더한 문제아들도 많지만 그러니까 NFL 레벨의 선수들 중에 이런 이력을 갖고 있는 선수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제 대학문에 나섰으니까 뭐 공부를 꼭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학업 스트레스를 좀 벗어 던지게 됐으니까 뭐 프로에서는 좀 풋볼에만 집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선수 역시나 이 스피드에 강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스피드가 엘리트급이라고 해요. 이번 컴바인에서 그 헨리 럭스 선수가 4.27초로 40야드 대시 기록 1위를 기록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 2위가 4.35초의 기록인데 이게 바로 와킨스 선수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6라운드 200번에 뽑혔는데 40야드 대시 기록이 2위였다. 확실히 스피드 툴 하나만큼은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 거죠. 예, 거기다 이제 공을 잡고 달리는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다만 이제 파워가 부족하고 태클을 이겨내는 능력이 부족하고 피지컬도 부족하고 사실상 말씀해 주셨던 이제 뛰어난 원툴을 갖고 있는 선수인데 그 스피드 원툴의 선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9시즌 성적만 보면 굉장히 좋아요. 1178 리시빙 야드에 6개의 터치다운. 근데 이 기록도 파워5 컨퍼런스 소속이 아닌 학교에서 만들어낸 기록이니까 네. 어느 정도 좀 거품이 껴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19시즌 게임 로그를 보니까 엘러바마와의 경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 경기에서는 3개의 캐치 24야드로 사실 철저하게 묶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범퍼 한 방이면 이제 나가 떨어지는 선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는데 당장 이 선수가 선발로 나서기는 쉽지가 않겠지만 만약에 이글스에서 이제 뛰면서 이 선수가 이 스피드를 유지를 한 채 피지컬을 키울 수 있다, 사이즈를 키울 수 있다면 사실 6라운드에서 뽑은 대박픽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글스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 와킨스 선수를 육성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단기적으로 보면 뭐 리시버들을 이제 총출동시키는 이제 그런 좀 특수한 상황에서 네. 이 와킨스 선수가 들어가서 한 번씩 홈런을 쳐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보고 싶어요. 사실 이제 마지막에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드래프트에서 뽑은 3명의 선수 박아놓고 응. 골아웃도 타게 한 다음에 헤일 메리 던지면 한 번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노려볼 수 있을 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이렇게 이제 캐즈 와킨스 선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6라운드 210번에 지명이 된 프린스 테가 와노고 선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는 이제 5번 출신의 오펜시브 태클인데요. 프린스 테가 와노고, 딱 이름만 봐도 아프리카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이 선수가 이제 나이지리아 델타 스테이트 출신의 선수인데, 어렸을 때는 이제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축구를 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10대가 되면서 농구로 관심을 옮겼고 16살의 나이로 NBA의 꿈을 품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이 선수가 원래는 제2의 르브론 제임스가 이제 본인의 꿈이었다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20대가 된 지금은 그 풋볼 선수가 돼서 NFL 무대에 이제 도전장을 던지게 됐습니다. 네. 이 선수가 농구를 하다가 고등학교 시니어 시즌을 앞두고 이제 풋볼을 시작을 했다 그래요. 그때 당시에 이제 디펜시브 엔드로 이제 뛰었는데, 디펜시브 엔드와 함께 이 선수가 축구 경험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키킹 스페셜리스트로 활약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1년 만에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4스타 디펜시브 엔드 유망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선수의 고등학교 시절 첫 경기 그날에 이제 좀 재밌었던 에피소드를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면, 이 선수가 이제 뭐 아프리카에서 건너오기도 했고 네. 풋볼을 해본 적도 거의 없고 본 적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팀의 동료들이 그 펌블된 공을 잡아서 상대 엔드존으로 가면 이것도 터치다운이다, 이렇게 룰을 설명을 해줬다 그래요. 그게 경기 당일날 네. 이 선수의 이제 데뷔전을 앞둔 그날이었죠. 근데 그날 경기에서 바로 이 펌블 리커버리 터치다운을 해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운동 능력이 좋고 재능이 있고 뭐 천재과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슬램덩크의 강백호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걸 알려준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해냈다는 것이 이 선수가 얼마나 뛰어난 운동 능력을 갖고 있느냐, 이런 걸 보여주는 단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선수가 4스타 디펜시브 엔드 유망주로 평가를 받으면서 5번으로 진학을 하게 되는데, 5번에 진학하고 나서는 레드 셔츠를 입고 이제 오펜시브 태클로 포지션을 변경을 하게 됩니다. 네, 굉장히 좀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 선수인데, 이 선수의 할아버지가 원래 이제 아프리카에 사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의 이제 시 정도가 되는 그런 규모의 조그마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의 풀네임이 프린스 테가 와노고 주니어인데, 그러니까 주니어니까 아버지 이름도 프린스 테가 와노고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할아버지가 왕이어서 아버지의 이름이 프린스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자신은 그보다 한 대 미치니까 이제 네. 주니어가 붙은 거죠. 네. 뭐 어쨌든 이제 이 선수가 196cm에 140kg, 피지컬 하나만 놓고 보면 거의 뭐 끝판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레터럴 움직임, 그러니까 사이드로 움직임이 굉장히 좋고 스피드가 빠르고 괴물 같은 운동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팔 길이가 조금 짧은 것 치고는 피지컬에서 전혀 이제 흠잡을 곳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테크닉적으로 보면 손을 쓰는 기술 그리고 풋워크 같은 것들이 이제 모두 훌륭하다는 평가입니다. 네. 다만 이제 풋볼을 늦게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뭐 손기술 이런 거를 제외하고 나서 이제 큼직큼직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아직 부족함이 있다고 하고요. 이 선수가 양쪽 다리 모두 이제 부상을 입은 전적이 있습니다. 2019년에는 이제 오른쪽 무릎 부상이 있었고, 2015년 1월이었나? 이때는 이제 왼쪽 발목 그리고 종아리 쪽에 골절이 왔다고 해요. 그래서 컴바인에도 사실 참석을 하지를 못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평가들이 조금 떨어졌고 지금 6라운드 210번에 뽑혔는데, 사실 드래프트 이전에 그 전문가들의 평가로는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2라운드 혹은 3라운드, 네. 그다음에 떨어져도 4라운드 뭐 이 정도였거든요. 제가 본 어떤 전문가는 이 선수를 1라운드 후반으로 이제 전망하는 분도 분명히 있었어요. 거의 뭐 4대장 다음 급이었다, 뭐 이렇게 본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기대치에 비해서는 지금 6라운드 210번 굉장히 이제 늦은 순번에 뽑혔는데, 네. 이글스가 만약에 제대로 봤다면 뭐 이 6라운드에서 이제 대박 선수를 하나 건졌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라인 쪽의 선수들을 잘 뽑는 이글스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이 픽은 확실히 좀 긁어볼 만한 픽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듭니다. 대학 시절에 이제 양쪽 태클에서 모두 뛰어본 경험도 분명히 높게 사야 될 것 같고 그 앞서 뽑힌 잭 드리스콜 선수와는 같은 대학을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 신인 듀오가 이글스에서 자리를 잡는다면 또 호흡 문제 이런 것도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프린스 테가 와노고 주니어 선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7라운드 233번에 지명된 KC 투힐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스탠포드 출신 라인베커인데 이 선수는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3스타 라인베커 유망주로 평가가 됐습니다. 이 선수가 잘하는 곳이 샌디에이고였기 때문에 주로 이제 팩12 팀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었고 이 선수가 공부도 굉장히 잘해서 아이비리그 팀들에게도 제안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스탠포드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대학에서는 이제 올 아카데믹을 3번이나 선정이 될 정도로 이제 공부를 굉장히 잘했었고 특히 이제 유일하게 선발로 나섰던 시니어 시즌에 60개의 태클, 11개 반의 태클 폴로스, 8개의 색, 그리고 각각 하나의 펌블 유도, 그리고 이제 패스 굴절을 기록을 하면서 이 아카데믹 하이즈먼이라고도 불리는 이제 윌리엄 V 캠벌 트로피 상의 최종 후보에도 이제 올라갈 정도로 뭐 풋볼도 잘하고 공부도 잘했던 뭐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는 이타심도 강하고 사회공헌 활동도 열심히 했던 선수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선수가 컴바인에서 수직 점프 항목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자신이 기록한 그 인치당 일정 금액을 이제 기부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또 해서 또 실제로 이행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스탠포드 재학 시절에도 그 지역 사회에 공헌 활동을 많이 했던 그런 선수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이 선수의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선수 굉장히 통뼈입니다. 그리고 딱 보기도 몸이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신체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다가 이 선수가 공부를 잘했던 만큼 풋볼 IQ가 굉장히 높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이해나 뭐 이런 예측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한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었고요. 다만 이 선수가 이 시니어 시즌을 제외하면 이 대학 시절에도 전부 선발로 뛰지 않았었고 선발로 뛰었던 경기가 굉장히 적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봤을 때 아직 기술적인 부분들에서 부족함이 있다. 이런 평가들도 있었습니다. 이 KC 툴 선수가 저희가 설명드리는 255번째 이제 마지막 선수가 됐는데 뭐 총평 느낌으로 이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그 하위 라운드에 뽑힌 선수들 그리고 언드래프티드로 이제 각 팀과 계약을 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프리시즌이 취소된 게 굉장히 아쉬울 것 같아요. 예. 사실 이 선수들은 프리시즌을 이제 레귤러 시즌처럼 생각하고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그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좀 기회를 얻어야 되는 선수들이잖아요. 일종의 이제 그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은 이제 스프링 트레이닝 같은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뭐 기회의 장 같은 게 좀 사라졌기 때문에 그 로스터에 진입하거나 어떤 뭐 주전으로 도약하거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더 줄어들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참 많은 선수들이 뽑혔는데 뽑힌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어떻게 자신의 커리어를 마감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이제 높은 순위에서 출발을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뭐 낮은 라운드에서 뽑혔다고 해서 나중에 커리어가 끝났을 때 뭐 실패한 커리어가 꼭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제 본인이 그 커리어를 어떻게 쌓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니까 이 선수들이 정말 더 노력하고 더 갈고 닦아서 좋은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32개 팀의 드래프트 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참 오래 걸렸어요. 참 길었는데 네. 어느덧 이 마지막 팀인 이글스를 하고 나니 이제 돌이켜 보니 이제 시즌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예. 참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벌써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을 한 지도 거의 한 7개월쯤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얼마나 더 많은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기다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시즌이 눈앞으로 다가온 만큼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해서 이 AFC 그리고 NFC 양대 컨퍼런스의 이 소속 팀들의 이제 간단한 아주 간단한 프리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즌 시작을 맞이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슈퍼볼 리뷰가 끝난 이후에 네. 그 FA 시장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번 다뤘고 음. 또 각 팀의 드래프트에 대해서 또 다뤘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는 각 팀에 대한 프리뷰를 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좀 업데이트된 상황들 음.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좀, 큰 그림들? 네, 큰 그림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짚어보면서 다음 주 다다음 주를 좀 보내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다음 주에는 이 AFC 4개 지구 16개 팀에 대한 간단한 프리뷰로 저희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